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수준 미달, 자격 위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주고 있고. 중요한 건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역사학자 출신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 역지사지는 예. 혼군들의 최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유. 우리 연산군 말고도 많이 있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혼군 하면 마지막에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혼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전에 공민왕도 처음에는 이제 개혁을 많이 했죠. 개혁을 많이 하다가 노국공주가 죽고 난 이후에 혼군이 됐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한테 칼을 맞아 죽죠. 뭐 그런 이야기들. 주로 이제 혼군의 최후는 비극 중에 비극으로 끝나죠.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일들입니다. 그게. 혼군은 어떻게 됩니까? 혼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암군이라고 하죠. 예. 혼군, 암군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세계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신하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왕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공민왕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그때도 신돈이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옆에서 좀 그 총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꼭 있지요. 당연히 그렇죠. 뭐 신돈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이제 뭐 왕하고 같이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 그러니까 전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귀족들한테 땅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변정, 다시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도감, 기구를 만들고 전민 변정도감을 통해서 이제 나름의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하겠다고 했는데 좀 권력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질이 된 거죠. 변절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옛날 진보운동 하다가 극우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으로 바뀐 거하고 같은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권문세족의 귀족들이 다 신돈한테 이제 뭐 우리 좀 봐달라 하면서 뇌물을 주고 또 많은 권력을 남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돈은 그걸 통해서 공민왕이 이제 맨날 술이나 먹고 또 음색에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신돈이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비선 라인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에 공민왕이 윤석열이라고 치면 지금 김건희 같은 역할을 신돈을 따르는 여인들이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공민왕 같은 경우가 과도한 이제 남색에 빠지게 됐고 또 술을 먹게 됐고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 너무 진해져서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을 계속 폭행하고 그러다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칼을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 혼군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일단 임금이 자기 스스로를 잘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일탈해 버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학습을 게을리하고 경연을 뭐 게을리하고 막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 하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주술이나 이런 데 막 빠지게끔 하는 그런 것 또 아주 못돼 먹은 신하들 그런 거 하면은 또 여자 때문에 또 망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뭐 태반이죠. 여자가 제일 컸습니까 문제가? 여성들에 의해서 뭐 국가 운영을 갖다가 망치는 일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죠. 가령 이제 세종 같은 사람하고 광해군하고 비교를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세종이 의외로 그 후궁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셨다고. 예, 자식도 왕자가 15이고 예. 공주가 9이에요. 그 왕비 소나무 심씨 빼고도 후궁들이 한 9명 정도 됐으니까 꽤 많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아주 총애했던 궁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 궁녀를 세종이 아주 가까이 했는데 이 궁녀가 어느 날 세종한테 잠자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전하 제 오라버니가 한 명 있는데 이 오라버니가 지금 놀고 있다. 그러니 이 궁에 그냥 저 뭐 마부라도 작은 관직이라도 하나 줘라. 아주 미처럼 관직이라도. 그러면은 다른 왕 같으면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 애니까 그래 그러면 뭐 미관 말직이라도 하나 챙겨줄게 라고 했는데 세종은 딱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아이가 이 지금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나한테 청탁을 하니 만약 이 아이가 더 성장하고 내 총애를 더 받게 되면 얼마나 더 안 좋은 것을 청탁할까 하고 그날로 궁에서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이 성군인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비록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인들이 국가 운영에 관련되거나 인사에 청탁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매정하게 그것을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지만 김상궁 우리가 흔히 이제 한자로는 김계시 이렇게 돼 있죠. 예. 개똥이라고 하니까 개똥이 상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김계시는 이제 정오품입니다. 이게 신분적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김계시를 갖다가 후궁의 품계로 넣지 않아요. 정일품 빈서부터 정사품 수건까지 이 8단계 품계가 있는데 정오품으로 그냥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게 바로 이 김계시 상궁이었거든요. 이 김계시 상궁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이 김계시가 주술에 빠졌어요. 주술에 빠져가지고 광해군이 늘상 그 영창대군과 관련된 내용들 또 인목대비와 관련된 내용들 자기를 제거하고 누군가가 대신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술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점쟁이들 부르고 무당 부르고 무당들이 수시로 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법도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하나가 바로 무당들이고 하나가 승유 억불 정책이었기 때문에 승려들은 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바깥에 나가서 왕들이 만나기는 하지만 절대로 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궁녀 아닌 사람들이 무당들이 궁 안으로 들어와서 구술하고 임금을 현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끝내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어떤 성적인 그 관계도 마지막에 분명히 존재했지만은 그러나 보다 심각했던 것은 바로 김계시 상궁의 주술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믿고 그를 따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역사에서 그 윤석열, 김건희와 가장 유사한 두 남녀 관계는 광해군, 말년의 광해군, 초반의 광해군이 아니라 말년의 광해군과 김계시 상궁, 김계동 상궁, 김상궁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연산군하고 장녹수의 관계, 이 관계도 또 매우 유사하죠. 특히나 연산 같은 경우 장녹수한테 정신적 지배를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김건희가 장희빈하고 자꾸 대비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희빈이 무서운 여자죠. 예. 장희빈은 훈련받은 여자입니다. 장희빈은 정치적 입장에서 훈련을 받아서 궁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기 우리 PD님이 장희빈 얘기 좀 물어봐 갖고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원래 그 궁녀들은 궁으로 들어와서 임금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궁녀는 이제 6개 그
이제 이렇게 역할이 있습니다. 뭐 지밀부가 있고 임금을 늘 호위하는 옆에서 수행하는 지밀부 그리고 바느질하는 침방 옷 만드는 침방부 예. 궁녀가 있고 수 놓는 수방부 궁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 만드는 궁녀 소주방 궁녀 그리고 약과 이런 거 만드는 약과방 궁녀 그리고 빨래하는 궁녀 세다방 궁녀 세다방이 제일 이제 아래 단계죠. 소주방이나 약과방이나 세다방 이 궁녀들은 평생 임금 얼굴 못 봅니다. 예, 임금 근처도 못 가요. 지밀부나 이 저 침방부 옆에서 수행하거나 옷 만들다가 임금 보고 그럴 때 이제 임금이 쟤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후궁으로 삼는 뭐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녀들이 입궁을 할 때 보통 지밀부는 4세에서 5세에 입궁을 해서 10년 동안 수련을 해서 정식 나인이 되고 그리고 침방부, 수방부 궁녀들 한 10살 정도에 입궁을 해서 여기도 역시 한 10년 수련을 거쳐갖고 한 20살 정도에 이제 정식 궁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머지는 당시에 풍속이랄까 그런 거는 궁녀가 되는 것을 반겼습니까? 피했습니까? 아유, 궁녀가 되는 건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집안이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궁녀가 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리거든요. 궁녀의 급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궁녀 한 명의 급여가 판서급 급여를 줍니다. 상상할 수 없죠.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여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궁녀들이 돈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다 친정집으로 보내주는 거죠. 친정집은 자기 딸을 궁녀로 보내고 대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다가 이제 땅도 사고 딱 이러죠. 근데 궁녀가 그 부동산 투기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말년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궁녀는 자기가 모셨던 왕이 죽게 되면 3년상 마치고 다 퇴거리예요. 다 명예퇴직하는 겁니다. 명예퇴직하면 월급 못 받으니까 자기가 재임 시절에 어디다 땅을 갖다 사놓고 그 전답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말년을 살아가게 되는 게 궁녀거든요. 어쨌든 궁녀가 됐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임금한테 승은을 입어야 되는데 승은 입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자면은 장희빈 같은 경우는 20살에 궁녀가 됩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들어오는데 그 궁녀로 들어와서 그날 밤에 연려실 기술, 이긍익이 쓴 연려실 기술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숙종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예, 그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제 권력을 얻고 싶었던 남인들이 장희빈을 통해서 특히나 이 남인 내부에서 장희빈의 숙부가 장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장현이 당시 역관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제일 부자는 역관들입니다. 예, 이 중국하고 무역을 담당하는 또 일본하고 무역을 담당하는 역관들이 조선의 제일 부자예요. 이 역관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성상인, 평양상인, 의주상인, 뭐 수원상인 이런 상인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이야기들인데 역관들이 조선의 그 재정 또 조선의 경제, 조선의 무역 이런 것들을 역관들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왜 이걸 책임지게 됐느냐? 이게 그냥 옛날 이 교양 수업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역관들한테 출장비를 주지 않아요. 예, 보통 이제 그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 때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립니다. 6개월 가는데 정사, 부사, 서장관, 나머지 그 가는 관료들한테는 다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역관들한테 출장비 안 줍니다. 제가 대신, 맞춰볼까요? 네. 그 대신 물건 갖고 와서 팔게 해주는 겁니까? 딩동댕.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물건 갖고 가서 팔고 거기서 물건 사갖고 와서 팔고 엄청난 중개무역의 이윤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돈을 엄청 벌면 뭘 갖고 싶어 합니까? 권력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역관들은 중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관들이 더 성장할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가장 권력의 정점 국왕을 공격하자. 국왕을 타켓으로 하자라고 해서 국왕한테 여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장희빈을 일찍부터 이제 왕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죠. 춤, 노래, 또 뭐 말하는 거,
웃는 거, 또 글씨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군요. 예, 이렇게 해서 훈련돼서 장희빈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숙종의 사랑을 이제 바로 받게 됐고 여기에 더해서 숙종의 아이를 갖게 됐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게 된 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경종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장희빈이 그러면 숙종을 꼬드겨서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봐요? 인사전횡이죠. 인사전횡. 예, 그럼요. 인사전횡이고 장희빈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서인 정권이었는데 서인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인으로 권력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그 핵심들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장희빈이 이제 인사농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농단이라는 말이 이게 어떤 말이냐. 막루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막루 높은 데서 다 내려다보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농단이거든요. 인사농단을 이제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 자리에 가서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서 자리에 꽂아주고. 그러니까 국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이 안 되죠. 결국은 숙종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거의 인사권을 주다시피 하게 됐는데 그것이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백성에게 가는 거죠. 인사가 만사라고 좋은 관료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관직에 차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뒤로 착복하게 되고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의 안정을 이루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말 상황으로 가는 거죠. 조선시대 국정 운영이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도 1년에 세금을 얼마 거칠지 다 계산돼 있고 그걸 통해서 2호 예병 현공, 2조, 호조, 형조, 병조, 예조 다 나누어서 예산을 분배하고 그 속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재정이 충당이 안 되니까 나라가 엉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로는 장희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술에 빠지게 되죠. 주술에 빠지게 돼서 수많은 무당들을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록에도 보게 되면 인현왕후가 몸이 많이 아파요. 아파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인현왕후 전각 주변에 이 땅 밑으로다가 그 막 인형 같은 것들 막 묻어놓고 그리고 그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막 인형을 갖다가 탁 벽에다 쏘서 막 활로 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바늘을 막 찌르기도 하고 실제 이런 것이 뭐 영향을 주겠습니까마는 이런 주술적 행위들을 당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던 날의 이야기를 당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던 이제 행정관한테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사흘 동안 집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청와대 바로 안 갔어 그랬더니 청와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도 거울을 많이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그 거울을 띄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허허. 그 거울을 띄는데 그러니까 그 거울 방 안에서 있어가지고 뭘 했는지 그걸 나중에 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세월호 7시간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주술적 행위를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설마 뭐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관저 안에 막 그 여기저기 거울을 붙여놔갖고 이상한 거울방 같은 거에서 진짜야? 제가 물어봤더니 아 형님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주술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희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인현왕후를 제거하는 과정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런 주술사들을 동원하고 무당들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실제로 이 궁 안에서 벌렸다. 이 부분은 너무 명백한 거죠. 예. 인사 전횡을 일삼고
그리고 주술에 빠지고 지금 장희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김건희가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어쩌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가요? 예. 역사적으로 장희빈만큼 닮은 것이 김건희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한국 현대사에서 예. 뭐 예전에 뭐 국정농단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최순실 이거는 김건희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현대사 이 과정에서 지금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인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프란체스카 여사도 인사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당시에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인사 관여는 뭐 진짜 미미한 수준이고 예. 여기에 비하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 유경수 여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경수 여사는 상당히 영부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전두환 정권에 뭐 이순자 여사 뭐 인사 관여를 좀 했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어떤 뭐 내용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내용들이죠. 지금은 오히려 인사 관여 수준이 아니고 본인이 인사를 마음대로 해버리고 윤석열은 그냥 도장만 찍은 게 아닙니까? 전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는 최근에 뭐 확인된 거는 아닌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지원, 뭐 삼부토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쿠데타도 우크라이나의 시스템을 좀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젤렌스키가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를 무기한 연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갖다가 안 좋게 만들어서 국지전을 일으키게 하고 그 국지전 과정에서 계엄을 하게 하고 그 계엄을 토대로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해산한 이후에 계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당수의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이 계엄령 유지하면서 본인의 대통령 임기를 갖다가 계속 집권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제도 같은 간선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우두머리가 당연히 김건희라고 그러니까요. 밖에 생각할 수 없겠다.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제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현왕후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국모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거는 국채를 갖다가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왕세자를 국본이라고 하는데 국본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과 국모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현왕후가 후궁으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모를 살해하고 다시 정권을 장악하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던 이 내용으로다가 이제 사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장희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희빈과 함께했던 당시의 정권 세력들. 당시에 뭐 남인 세력들인데 당시 남인 세력들이 굉장히 부패했었어요. 물론 이제 남인들이 정조 시절의 남인들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진보적 입장들 특히나 뭐 정약용 또 이승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앞에 유명한 성호이익 선생, 그 앞에 반계유영원의 개혁정책을 성호이익이 있고 성호이익의 개혁정책을 번암체제공의 개혁정책이 정약용, 정약전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이들이 굉장히 진보적 개혁적 입장에서의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숙종대 장희빈과 함께했던 남인들은 부패했거든. 이런 부패했던 세력들을 숙종이 함께 처단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서인 세력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웠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도 정권을 얻기 위해서 매우 비열한 방식을 씁니다. 아주 조선 역사에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비열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단행을 한 이후에도 그런 비열한 방식을 쓴 사람을 서인들이도 내쳐버리죠. 예, 내치는데 어쨌든 당시 장희빈 한 사람의 사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패 세력들 다 몰아내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전 다음 주에 13일이나 14일 날 안타깝게 사실 제가 오늘 할 거라고 제가 예언을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이제 안 됐으니까 13일, 14일은 전 100%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11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11일 할 수도 있고 11일 하게 돼도 좋고 전 뭐 하루라도 앞당겨 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3, 14가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13, 14가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 날짜가 앞뒤에 휴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60일 안에 해야 되고 그렇게 보자면 헌재 입장에서는 13, 14로 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파면 이후에 아주 국민들이 단호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부패한 세력들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게 몰락해야지 상식이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상식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인이 몰락하면서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장혜빈이 버틸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숙종도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희빈이 이제 자기한테 사약을 내린 숙종이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아주 이 씨의 씨를 말려버리리라 그러면서 장혜빈이 낳은 아들의 남근을 뽑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야사겠죠? 야사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예전에 책에 그것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썼죠. 아, 그러셨어요? 그 말은 뺏길 이유가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아들이 경종 아닙니까? 예. 경종이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몸이 좀 굉장히 허약했죠. 극일로 인해서. 경종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실록에 경종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다. 위험이 가득하고 모든 관료들을 압도했다. 저 왕이 실제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종은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의 핏줄인 자기하고 어쨌든 형제인 어머니는 다르지만 영조를 보호해야 된다. 영조를 갖다 제거해야 된다고 당시 소론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끝까지 영조를 보호해 준 사람이 경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았느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제가 왜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경종실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이 죽게 되면 왕의 일대기를 당시 대제학이 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왕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쭉 돼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행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행장이라고 하는데 경종행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대왕은 전혀 여인을 알지 못했다. 선대왕은 전혀 여인을 알지 못했다. 남성 구실을 못했군요. 그렇죠. 전혀 여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희빈의 그 행위가 그게 맞았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럼 경종은 후손이 없군요. 경종 후손이 없죠. 그래서 경종이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동생이었던 연인군 바로 영조가 왕이 그렇군요.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조 시대 정치사 전공자 정조 개인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근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세자가 경종을 굉장히 흠모해요. 그래서 경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소 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종, 경종, 영조를 이해해야만이 이제 정조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 100년간의 정치사의 흐름을 이해해야지 정조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숙종 때부터 시작해서 숙종실록, 경종실록을 이제 쭉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목에서 선대왕은 전혀 여인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읽을 때 장희빈이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아무리 이 여인이 악도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평생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불구로 만들어? 야, 이 여인의 비정함,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건 거꾸로 숙종에 대해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시 김건희 씨하고 연결을 하자면은, 김건희 씨는 자기 남편에 대한 애정, 이런 걸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마 어떤 일을 할지 모를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한 일보다 자신의 남편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울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본인이 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예. 전적으로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김건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로가? 지금까지 최고의 권력에서 국정농단을 해왔던 많은 여인들, 여인들은 그 권력의 몰락과 동시에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표현은 형장의 이슬이 됐거나 아니면 사약을 받았거나 아니면 가혹하게 유배 가서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거나, 우리가 위리안치라는 말이 있어요. 위리안치. 예. 위리안치라는 말이 그냥 어디 먼 곳에 가서 집 짓고 뭐 가택연금 이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그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높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집 한 채에서 바깥에 하루에 딱 3번만 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있는데 햇볕을 전혀 못 보게. 그러니까 365일 내내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위리안치입니다. 그런 위리안치의 경험을 갖게 될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위리안치가 아이고 감옥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위리안치는 감옥인데 예.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이제 내란 계엄을 통한 내란이면 절대 사면이 되지 않는 영원한 감옥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물론 이제 일부 운동은 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햇볕이요. 예. 담장을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대통령 이상의 역할을 했던 김건희 씨도 같은 예우를 받아야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역지사지는 정말 혼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좀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옛날 역사하고 같이 평행으로 반복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건희를 보면서 장희빈을 떠올리는 거, 장희빈 얘기를 들으면서 김건희가 생각나는 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싶네요. 싱크로율 100%입니다. 싱크로율 100%. 예. 윤혜숙님, 김준혁 의원님 역사 이야기가 쏙쏙 들어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참, 김 의원님은 후원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후원금 꽉 차가지고 뭐 국고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 정도 되셨나요? 아이, 저는 예, 지금 초선 정치인이고, 또 역할도 좀 아직 미진해서, 예, 아직은.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예, 궁금하시면은, 2025년은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200만 원 정도, 예. 부승찬 의원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같이 했더니, 형, 저 2주 만에 1억 5천 다 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랬는데, 작년에도 남들 어디 나가서 그냥 방송하면 막 1억 5천씩 다 찼다는데 저는 예. 한 8천만 원 조금 더. 그래요? 고요. 절반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저 더 역할 열심히 하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에 더 역할 열심히 하고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고 나서 그때 좀 도와주세요 부탁해야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부탁을 하냐고 제가. 도와주세요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후원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김병주 의원님도 처음이래요. 지금 이제 재선이잖아요. 네. 한도 찬 게 처음이래요. 예. 이번이 처음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내란 와중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부승찬 의원도 아무래도 이제 예. 그쪽이니까. 근데 우리 김준혁 의원님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분이고 많이들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제가 이번 역할 한 이야기 한두 가지 하나 해주세요. 예. 예. 제가 그 유명한 전농 트랙터가 남태령 넘을 때 남태령에서 끝까지 남아서 시민들과 함께 있고 그 경찰 차량을 다 열게 한 유일한 국회의원이 저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우리 이소영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모선 의원님 같이 이제 경찰청 가서 협상하시고 저는 오랫동안 그분들 시민들과 함께 한 20년 이상을 같이 활동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그분들 먼저 거기 가서 협상하시고 제가 이분들하고 남아서 끝까지 잘 지키겠다고 하고 그래서 남태령을 열게 하고 남태령 고개를 넘게 해서 한남동까지 진출하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남동에서 그 눈 오는 날 밤새 다 있을 때 저도 그때 남아있던 국회의원이었었습니다. 벌써 지금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라미님 응원합니다. 후원. 기본사회님 역사 김준혁 응원합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후원은요 정말 정치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후원이요 일반 뭐 헌금하고 다릅니다. 이건 나라에서 특히 이제 월급 생활자들 또 연말에 이렇게 세금 정산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돌려줍니다.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하시라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한 10만 원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금 할 때 10만 원 다 공제를 해줍니다. 왜?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부당하게 뭘 이권이 개입해서 하지 않도록 이 정도면은 할 수 있다라는 선을 정해놓고 그 후원금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나라가 다 돈 줄 수는 없으니까 국민들이 후원금을 내주고 그만큼은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10만 원 냈다. 나중에 그 돈이 다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떳떳하게 후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뜻에서 정말 훌륭하게 우리들이 갖고야 할 정치인들은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그러는 것이 좋은 정치 문화를 만드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꽃님 방금 김준혁 의원 후원했어요. 늘 응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준혁 의원님 후원까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 장혜빈 얘기 너무너무 재밌게 잘 그래요?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 역지사지에 또 재미있는 네, 역사를 가지고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혁의 역지사지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